안녕하세요. 저는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느린학습자 미취학 아동 지원 사업 담당자 최다운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 느린학습자 미취학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아동 지원 사업 2차년도 실천 공유에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실천 공유에는 느린학습자 생애 주기별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미취학 아동 지원 사업 경과 보고, 사업 영상 시청, 사업 성과 보고, 느린학습자 통합 지원 사업 경험 공유, 프로그램 보급 계획,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격적인 실천 공유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참여자분들께는 작성해주신 이메일로 자료집을 전달드렸습니다. 전달드린 자료집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실천 공유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공유드릴 정보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또한 밑에 보시면 자료집 링크도 올려져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신청서를 통한 사전 질문으로 답변드릴 예정이며 당일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은 추후에 취합 후 별도로 댓글을 통해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실천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을 대표하여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최영대 관장님께서 환영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최영대입니다. 느린 학습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온라인으로 실천 공유에 참여하신 참여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실천 공유를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신 아산사회복지재단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느린 학습자 미취학 아동사업 실천 공유회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으로 2020년부터 진행되었던 그동안의 경험과 성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2015년부터 느린 학습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아동부터 청년까지 대상층을 넓혀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느린 학습자 당사자와 보호자분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에 맞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제공으로는 우리 복지관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의 시간에는 생애주기별 사업 소개 및 영역별 추진한 사업에 대한 보고와 우리 복지관에서의 느린 학습자 관련 사업 공유 그리고 프로그램 보급에 대한 내용으로 실천 공유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느린 학습자 실천 공유회는 느린 학습자들의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그동안의 시행착오 및 성장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 제공과 보급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전체 청소년 중에 느린 학습자가 1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실천 공유를 통해서 참여자분들은 느린 학습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천 경험도 공유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첫 시작으로는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사업 소개로 2015년 느린학습자 아동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느린학습자 통합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업 소개를 강민정 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부장 강민정입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우리 복지관에서 진행한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사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에 앞서 기본적으로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 목적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린학습자란 경계선 지적 기능에 해당되는 당사자를 뜻합니다. 지능의 정규 분포 곡선을 보면 보통 85 이상이면 일반에 속하고 70 이하면 지적장애에 속하게 됩니다. 바로 지능검사 결과 70에서 85 사이에 속하면 경계선 지적 기능, 즉 느린학습자에 해당됩니다. 느린학습자는 말 그대로 천천히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분들로 조금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인지, 정서, 사회성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이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느린 학습자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인지 능력 부분이 낮아 사회성과 정서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면 낮은 인지 능력으로 인해 주의 집중과 추상적 사고가 어렵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판단 또한 어려워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린 학습자 아동은 대한민국 전체 아동 중 13% 정도로 인구수로만 따지면 8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아동은 전체 아동의 2.3%로 추정하고 있는데 느린 학습자 아동 비율은 지적장애 아동의 6배가 넘게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린 학습자 아이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2.3%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 아동의 지원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등급을 받은 아동은 장애 아동 수당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평생교육 바우처 서비스와 문화놀이 카드 외에 건강 및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 법이라고 불리는 초, 중등 교육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 세부적인 자원과 서비스가 매우 부족하여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체감도가 거의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다년간 아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느린 학습자라는 복지 사각지대 당사자를 접하게 되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구하는 느린 학습자 프로그램의 목적은 생애 주기별 통합 지원을 통해 참여자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활력 있는 삶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소집단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매뉴얼 개발과 연구성과 발표 등 지역사회와의 공유로 느린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와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개관 이래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느린 학습자 아동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느린 학습자 아동을 위한 맞춤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면서 2015년 느린 학습자 아동을 위한 점프 교실을 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들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했고 또 아동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학교 생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발견하면서 2017년에는 서비스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빠르게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효과성이 높고 학업 실패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는 미취학 아동으로 서비스 대상을 한번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21년부터는 청년 모임을 신설하면서 현재는 미취학 아동부터 청년까지 생애 주기별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생태체계 이론에 따라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에 걸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느린 학습자 아동을 발굴하고 조기 선별해서 개별 맞춤 학습과 사회 적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례 관리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및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자 교육, 보호자 모임과 사례 관리를 통해서 가정과 연계된 맞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자원 연계 및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느린 학습자를 위한 느린 학습자 통합지원센터 구축과 지역사회 대응력 향상을 위한 조례 등을 법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과 목표, 주력으로 개입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대상층마다 다 다른데요. 대상자별 사업 목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인지학습을 통한 사회 적응력 발달 도모와 학교 입학 후에 아동의 성공적 적응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동은 인지훈련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과 학교 입학 이후의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은 사회 적응력 확장과 주도성 강화를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은 사회 적응력 안정화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 극복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큰 흐름은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는 과정처럼
미취학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여 아동기에 자립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 청소년기에는 본격적인 진로 탐색 및 역량 확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기에는 궁극적 자립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대상자별로 중점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 다른데요. 미취학 아동의 주력 방향은 지지체계인 보호자입니다. 아동의 가정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자 양육 교육과 부모 자녀 소통 놀이, 보호자 모임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 및 학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초인지 강화와 한글, 독서 활동을 중심으로 개입하고 있고, 청소년의 경우는 자치위원회를 운영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활동을 경험하고 주도성을 강화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는 주도적 경험을 위한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사회적 지지 모임 형성에 중점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 걸까요?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홍보를 진행합니다. 이후 각 교육기관에서의 아동 추천 및 보호자가 직접 신청을 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1차 면담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 아동의 지능 지수를 판별하기 위해서 지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지능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아동 및 보호자와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지능 검사 결과 및 개별 면담 결과를 토대로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 참여자를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능 검사 결과 경계선 아동을 우선순위로 기준으로 두지만 임상심리사와 사회복지사의 소견에 따라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공통 요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통합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각 사업별로 사전 사후 검사 및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효과성을 측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증거 기반 실천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 프로그램인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 시에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집단 형태의 그룹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 적응력 프로그램의 하위 요소인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회성 놀이치료를 진행하고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해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자기 표현 향상을 위해서 언어 및 독서 활동을 소집단 형태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공통 요소를 보셨다면 대상자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주력 개입 방향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도 달라집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아동의 지지체계인 보호자를 중심으로 가정 내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호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동은 학교 생활 및 학업 실패 예방을 주력으로 방과후 교실 운영과 인지학습 및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야간 보호 외에 주도성 강화를 주력으로 공동체 활동과 여름방학 특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일상생활 역량 강화를 주력으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사회관계망 조성 및 사회 적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대상별 프로그램 소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대상자 모두 생태 체계 이론에 따라서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를 토대로 통합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의 경우는 다음 순서에서 별도로 발표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지능검사 결과 느린 학습자 아동 8세에서 13세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본 역량 프로그램에서는 기초 한글 교육과 인지학습을 통해서 주요 과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동화책 만들기와 집단활동 놀이, 미술치료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사회 역량 확장 프로그램에서는 외부 체험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 자치 운영위원회와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대상으로는 느린 학습자 자녀를 이해하고 어떻게 양육할지 함께 고민하는 양육교육과 부모자녀 소통놀이가 진행됩니다. 또한 아동이 안전한 마을에서 다양한 지원과 관심에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개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입니다. 느린 학습자 중학생 및 고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방임 예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야간 보호와 역량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인지 능력 및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 발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개별 학습 멘토링을 통해서 주요 과목 관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정기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고 있고요. 개별 맞춤 자원 연계를 통해서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한 발짝 다가서고 있으며 교육복지기관 등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기술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프로그램은 느린 학습자 청년 10명을 대상으로 사회 관계망 조성을 위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이 안에서 자아 탐색, 심리 테라피 등 사회 적응력 확장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그룹 활동과 사회 발전, 경제 성장, 그리고 환경 보존 등 이 3가지 키워드를 지속 가능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빨간색 표시로 공통이라고 묶여있던 사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취학 아동 및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초기 면접, 계획안 작성, 그리고 계획의 점검 및 평가와 정기 상담 및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되고 아동의 개별 맞춤 학습 및 성장을 위해서 개별 교육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담과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비스 및 자원을 제공하고 있고 아동별로는 개별 교육 평가서를 작성해서 한 해 동안 아동이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질적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1대1 상담 진행해서 지역 내 안전망을 통한 자원 연계와 참여자 개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창동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힘써주시는 지역 내 네트워크 자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이 다니는 유아교육기관과 도봉구 내 초등학교 9개소, 그리고 중학교 13개소, 고등학교 6개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 시민회, 그리고 도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도봉구 교육복지센터 등 유아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복지관의 관할 지역인 창 1, 2동 교육복지 공동체와 창 3동 교육복지 공동체 외에도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 분과 등 느린 학습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학업 진도를 따라잡기 어려워서 지역 내 특수교육 영역으로 배제되거나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느린 학습자를 위해서 저희는 2015년부터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아동 청소년 느린 학습자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안정화된 2018년부터는 매년 연구 성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들을 발굴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인식 확산과 관심을 증대하여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린 학습자 서포터즈를 양성해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유도하고 적절한 교육 및 봉사를 통해서 느린 학습자 멘토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란 단어가 생소했던 시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느린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이들의 자립과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2,423명의 아이들과 33,660분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이 필요한 사각지대 속 아이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지역 안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사업 소개를 마칩니다. 다음으로는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원으로 2년 동안 진행한 1, 2차년도 느린학습자 미취학아동 지원 사업 경과보고로 담당자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취학아동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경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취학아동 사업은 총 3차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례로 1차년도는 느린학습자 아동 지원 시스템 구축, 2차년도는 표준화된 프로그램 제작 및 지원체계 구축, 마지막 3차년도는 사업에 대한 효과 검증과 지역사회 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첫 시작인 1차년도 사업은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핵심 참여자는 지능 71부터 84 사이로 경계선에 해당하는 아동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주변 참여자로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느린학습자는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는 대부분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 개입이 진행되지 않으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고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영유아기를 신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 결정적 시기에 발달과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발달 지연이라고 하는데 느린 학습자의 약 13% 정도가 이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때문에 영유아기 발달 과업에 맞는 적절한 조기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관은 2015년부터 느린 학습자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타 기관에서도 학령기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느린 학습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미취학부터 청년까지 생애 주기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미취학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을 하며 예방적 복지 프로그램으로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으로는 느린 학습자 미취학 아동에게 인지, 정서, 사회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활 적응력 향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목표로는 발달 지원과 부적응 아동 등의 느린 학습자를 선별하여 안정시키는 것과 아동의 인지학습 능력과 심리, 정서를 안정하게 하고 사회성 부분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가족 내 안전망을 구축하여 주변 지지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동이 전인적 성장, 생활 적응력 향상, 보호자의 양육 역량과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차년도의 주요 사업을 크게 보자면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능검사를 통한 느린 학습자 조기 선별, 통합사례 관리, 아동 프로그램인 인지학습 능력 향상 부분과 정서 안정 및 사회성 증진, 마지막으로 보호자와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 비율은 높지만 실제 참여자를 만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느린 학습자 미취학 아동을 효과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지와 리플렛을 별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기관에 배치하여 당사자 의뢰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사업의 내용을 알고 편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를 통해 의뢰가 온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조기 선별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능검사를 통해서 프로그램 연계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검사 도구로는 웩슬러 지능검사 4판을 사용했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인 경우에는 검사 진행을 하지 않았으며 경계선 지능 지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견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연계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시 외부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연계를 진행했습니다. 1차년도는 총 12명의 의뢰로 9명이 선별되었고 9명 모두 사업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인원인 10명보다는 1명 적은 수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동 프로그램의 경우 크게 인지학습, 정서 안정, 사회성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지는 언어, 한글, 그림책 활동이며 정서와 사회성은 집단 활동과 체육 활동, 음악 치료로 진행하였습니다. 연속적 개입과 전체적인 아동의 향상을 위해 총 20회기로 진행을 했고 주 3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은 긍정적 요소는 생활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체계의 기반을 조성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전반적 사업 운영에 있어서 활동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따랐고 약 2개월의 휴강을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중간 회기에 발생하여 참여 아동들 간의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난 시기라서 매우 아쉬운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진행하면서 치료사들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함에 따라서 저희는 사전 간담회를 따로 마련하였고 본 사업의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당사자와 더불어서 아동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체계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도 구성하였습니다. 보호자 프로그램인 양육교육과 부모자녀 소통놀이를 진행해서 보호자들에게 느린 학습자 자녀를 이해하며 건강하게 양육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실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느린 학습자 서포터즈를 양성하여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고 한글 학습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정서적 지지체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상담사와의 부모 상담 및 양육 코칭을 지원하여 정서적 어려움과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보호자들은 8회기의 지속적인 상담에서 보호자 개별 특성에 부합하는 양육 코칭으로 보호자의 인식과 양육 태도가 효과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교육의 어려움에 따라 비대면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한글 교육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한글 지도는 아동마다 개인차가 존재하고 소집단 수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글 지도 영상으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 영상은 느린 학습자 지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활용하였습니다. 사업의 성과로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느린 학습자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또한 느린 학습자의 환경 체계 중 보호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각 영역별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본 사업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또한 느린 학습자 아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활 속 어려움인 인지, 정서, 사회성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 지원으로 아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체계를 구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에게서 프로그램 사전 사후 변화를 보기 위해서 학교 준비도 척도를 사용하고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년도에도 유의한 결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추후 성과 보고 시간 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느린 학습자 미취학 아동을 위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자료 매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으로 한글 지도법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7월부터 22년 6월까지에 진행한 2차년도 사업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1차년도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반을 조성했다면 2차년도는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핵심 참여자는 1차년도 대비 10명 증가한 20명으로 잡았으며 주변 참여자는 1차년도와 동일한 보호자와 가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교육의 장이 축소되어 느린 학습자 아동의 교육 소외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학령기 이전의 개입과 조기 발견은 개입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령기 이후의 개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숨어있는 느린 학습자 미취학 아동의 발굴과 선제적 개입은 효과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인식조차 없던 지역사회에서 느린 학습자 문제에 대해 가장 이슈화하였고 현재는 아동, 청소년, 청년과 더불어
미취학 아동까지 확대하여 지원 체계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7세 느린 학습자 미취학 아동이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인지학습과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여 초등학교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목표로는 조기 발견을 통하여 조기 개입 토대를 마련하고 학교 생활과 사회 적응력이 향상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의 양육 태도 개선과 가족 기능을 강화하여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2차년도의 주요 사업은 1차년도 사업을 영역별로 명확한 구분을 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지능검사를 통한 느린 학습자 조기 선별과 아동 지원 프로그램인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통합 사례 관리,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확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의 강화할 점을 강화하고 보완할 사항들을 반영해서 계획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인원 확대로 인해서 20명의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1차년도 홍보 방식과 더불어 도봉구뿐만이 아닌 노원구, 강북구 등의 총 3개의 자치구 유아교육기관의 느린 학습자 추천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여러 경로의 홍보를 통해서 복지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기 선별 의뢰와 검사를 확대하였습니다. 2차년도의 조기 선별 방식은 1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웩슬러 지능검사인 윕시 4판으로 측정하여 선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의뢰를 통해서 선별된 느린 학습자 아동은 총 55명 중 13명을 선별하였고 외부 검사로 경계선 판정을 받은 아동 3명을 추가하여 총 16명의 인원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된 20명의 인원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1차년도 대비 약 2배의 인원을 선별하여 모집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부터는 3차년도 사업 참여자에 대한 조기 모집을 실시하였으며 15명 중 4명을 선별하였고 외부 검사 1명으로 사업에 연계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예비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으로 사전 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동 프로그램인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은 1차년도와 같은 회기로 진행되었지만 인지, 정서, 사회성으로 개입 영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과목도 조금 개편되어 놀이 수학과 미술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전략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1차년도의 보완 사항인 프로그램 강사와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체 프로그램 진행 전 강사 간담회를 별도 개최하였습니다. 미취학 아동 지원 사업의 과목별 목표와 방향성 등을 강조하고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에게 전체적인 사업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전후로 개별 아동별 사전 사업 평가를 진행하여 질적 변화 과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 적응력 프로그램 종결 시점은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월 말로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감이 절정인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각 과목 치료사와 보호자 간의 사후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보호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아동의 사회 적응력 향상 기여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2월 말 프로그램인 1차 종결 후에 참여자들 중 10명을 모집하여 초등학교와 인지 영역의 중요도에 따라서 사회성 집단 활동과 책놀이 활동의 효과성 확인을 위해서 추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놀이는 기존 언어 프로그램과 다르고 책을 매개로 상황 파악과 사회성 그리고 인지 영역 향상에 기여하고자 확대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에 따라서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주 1회로 진행이 되었고 기존 프로그램 종결 후에도 지속 참여로 인해서 아동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앞에 3차년도 사업 참여자를 일정 확보하기 위하여 5명의 인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사회성과 인지 항목으로 구성해서 사전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 및 보호자에게 사업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번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은 긍정적 요소는
홍보 확대를 통해서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미리 본 복지관 사업을 인지하고 별도 권유를 통해서 신청한 사례가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시 아동의 사전 사업을 통해 행동 관찰과 특이사항 등의 결과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질적 기록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시 각 가정은 복지관뿐만이 아닌 개별 치료도 병행하고 코로나 확산 및 주 3회 참여에 대한 부담을 가져서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집단 치료이지만 참여 보호자들이 개별 상담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보완적 사항으로는 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차년도에 전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별 상담을 통해 아동에 관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보호자 공지방에 당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자 지원입니다. 보호자 양육 교육은 1차년도 시에 진행했던 교육의 영역별 강의가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였습니다. 느린 학습자의 이해, 인지, 언어, 초등학교 생활, 감정 코칭, 그림책 읽기, 마음 포용하기 이렇게 총 7회기로 진행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보호자들이 느린 학습자를 이해하고 양육에 대한 지향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자녀 소통놀이는 아동 지원 프로그램 치료사가 강사가 되어서 아동과 보호자의 역동을 살펴보고 서로 간의 애착 형성과 자기 표현들이 두드러질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통의 능력과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월 1회마다 보호자들의 부모 자존 모임 기반 조성과 관계 형성을 위해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나눔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보호자 자신들의 상황 점검과 어려움을 공유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법 등을 공유하여 실천적인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자 프로그램은 만족도 조사 시 안정적 양육 환경 지원에 기여했다는 것에 5점 만점 중 4.4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가정 내 양육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절된 가족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이 긍정적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보호자 프로그램 진행 시 대부분 주말에 진행을 하였는데 선택적인 참여로 인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체가 무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책임성을 저하시킨 것으로 생각되고 당일 불참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3차년도 진행 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확산 항목으로 1차년도에 참여했던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자에 한하여 1년차 참여자 후속 프로그램인 부모 자녀 소통놀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가정 내의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되었고 1차년도 프로그램 종결 후에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된 양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또한 아동 지원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하고 타당도 확보를 위한 전문가 회의 등 여러 사업 자문을 진행했으며 1차년도에 이어 교육용 동영상 2편을 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인 느린 학습자의 이해와 개입 그리고 인지 영역에 대한 지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 영상을 통해 느린 학습자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실천 공유회를 통하여 프로그램 보급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역별 성과입니다. 아동 지원의 경우 느린 학습자 미취학 아동 조기 선별 시에 1차년도 대비 2배 발굴을 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질적 향상에 힘썼으며 보호자 지원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 지역사회 확산은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질적 과정을 보완하여 프로그램 보급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현황을 보시면 전담 인력의 배치로 아동 지원의 질적인 부분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의 성과로는 영역별로 통합 지원하여 사회적 부담 감소와 사회 적응력으로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양육 방법을 인식하게 해서 가정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며 가족 기능 또한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 적응에 어려운 아동에게 소집단 경험을 제공해서 초등학교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개입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며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보급화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을 진행하며 겪은 경험적인 것과 보완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느린학습자 사업 참여 과정은 대부분 개별 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속적인 주 3회 참여에 대한 횟수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참여자 욕구에 따라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시 불참의 경우도 있어 사전 면담을 통해 참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당일 불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경우 프로그램 당일 아동에 관련된 특이사항을 사회복지사가 보호자에게 직접 전달하였지만 현재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치료사와 보호자가 소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2차 프로그램 진행 시 중간 상담 시간을 마련하였고 차후 사업에도 반영되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존장애에 대한 고려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경계선뿐만이 아닌 ADHD, 자폐 등을 가진 아동을 발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아동들은 소집단보다는 개별 치료가 우선적으로 권유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사전 확인을 통하여 차순위로 배정한 후 모집 인원 여부와 임상심리 상담사의 소견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복지관의 미취학 아동 지원 사업 3차년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참여자 편의에 따라서 프로그램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고 생태체계적 관점에 따른 체계 환경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대 모임을 결성하여 더욱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결과적으로 미취학 사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진행한 느린학습자 미취학 사업 관련 성과 보고를 백예신 사회복지사가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지역특화팀 백예신입니다. 저는 느린학습자 미취학 아동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2년간 미취학 아동 지원 사업의 경험과 성장에 대하여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느린학습자 미취학 아동 지원 사업 성과 측정 결과와 참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성과 보고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본 성과 보고는 2차년도 사업 성과 측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7월에서 2021월 6월인 이번 달에 마무리하는 기간입니다. 성과 측정에 참여한 인원은 2차년도 32명, 1차년도 12명, 총 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성과 측정 방법은 양적 방법은 대응 표본 T 검정으로 사전 사후 검사 설계를 진행하였고 질적 방법은 보호자 대상으로 반구조화 질문을 통한 집단 면접 양적 성과, 질적 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성과 측정 방법 중 양적 방법의 아동 척도는 미취학이므로 학교 준비도 척도로 진행하였고 학교 준비도 하위 요인으로는 단체 생활을 위한 기본 자세, 사회 정서적 유능성, 일상생활을 위한 기초 지식, 학습 활동을 위한 능력으로 총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척도는 부모 효능감 척도로 하위 요인으로는 양육 신념, 양육 태도로 구성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양적 방법인 스테이터를 활용하였고 질적 방법은 인터뷰 내용 기술로 범주화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양적인 성과 측정 결과입니다. 아동의 경우 사전 평균 103점, 사후 평균 115점이었고 사전 대비 사후 평균이 12점 올랐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보호자의 경우 사전 평균 54점, 사후 평균 107점이었고
사전 대비 사업 평균이 53점 올랐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통상적인 유의 수준 P값이 0.5보다 낮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질적 성과 측정 결과입니다. 그룹 인터뷰는 2022년 2월, 3월에 진행하였고 참여 대상은 1차 연도 참여자인 현재 2학년 아동의 보호자, 2차 연도 참여자인 현재 1학년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 질문을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반구조화 질문으로 느린 학습자로 알게 되고 키우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본 사업의 참여에 따라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본 사업의 변화가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추가로 학교 생활을 1년 이상 한 1차 연도 보호자분들께 학교 진학 이후 학교 생활은 어떠했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느린 학습자로 알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기술한 내용을 범주화하고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 연도에는 친구와의 어려움, 또래 관계가 안 됨, 이해력 부족이라는 단어가 다른 것보다 더 크게 보이시죠? 1차 연도는 또래와의 언어 지연, 늦음, 부족, 불안감 등의 단어가 보입니다. 2차 연도 느린 학습자로 알게 된 이후 어려움은 친구들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바라보는 보호자들이 개입하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차 연도 참여자는 친구 관계, 사회성, 또래와의 상호작용, 어려움, 즉 친구들과 관계 형성, 원활한 상호작용이 안 되어 이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의견은 느린 발달, 자녀와의 소통의 어려움, 불안감 등이 나왔습니다. 본 사업 참여에 따라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묻는 질문에서 2차 연도는 학교 생활, 사회성, 소통, 느린 학습자, 관계 개선,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1차 연도는 더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부모 자녀 소통 놀이, 친구 관계 개선, 언어 발달, 느린 학습자, 자기 표현, 부모 상담 등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본 사업 참여에 따른 도움이 되었던 점은 주 의견으로는 친구를 만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기가 표현하고 그에 따른 수용 경험이 자신감을 상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느린 학습자라는 단어는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느린 학습자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울 수 있었던 점입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다양한 경험,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 부모 상담, 부모 자녀 소통 놀이, 독서 활동, 음악 활동이 나왔으며 본 사업의 가장 큰 강점은 느린 학습자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개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 참여 이후 실제 학교에 진학하고 1년 이상 학교 생활을 했던 1차 연도 참여자 보호자들께 여쭤봤습니다. 학교 진학 이후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질문한 결과 친구와의 관계, 적응, 긍정적 이행이란 단어가 있었고 초반 어려움이란 단어도 있었습니다. 느린 학습자 특성상 바로 적응은 어려웠지만 7세 때 참여한 프로그램의 경험이 씨앗이 되어 현재는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본 사업에서 소집단 형태의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했던 경험이 학교 생활을 무난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일부 소외된 경험이 긍정적 또래 경험을 제공했다는 부분은 7세 친구들의 가장 큰 과업인 학교 생활을 잘 도약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전 결과를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양적 성과로는 아동, 보호자 모두 통계적으로 대응 포용 T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여 효과성 검증에 확보하였고 본 사업 보급화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질적 성과는 느린 학습자 아이들은 또래와의 관계 어려움,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하여 그룹별 5명의 소집단 경험이 친구와의 관계 형성 과정을 단계별로 경험하고 갈등 발생 시 치료사의 중재 경험으로 본인의 목소리로 표현하고 자신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성과 목표인 학교 적응력 향상은 바로 적응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린이집 유치원 생활 때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여 목표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간의 미취학 아동 지원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이후 3차년도에는 양적 성과 측정은 3차년도 참여자의 아동, 보호자의 대응 부분 T 검증으로 2차년도와 동일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1차, 2차년도 참여자는 학교 생활 이후 확인할 수 있는 척도를 찾아 지속적인 성과 확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적 성과 측정에는 집단 면접 대상이 2차년도에는 보호자였는데 3차년도에는 직담 인터뷰보다 FGI로 아동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느린 학습자 미취학 아동 지원 사업의 성과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느린 학습자 통합 지원 사업의 경험을 공유하기에 앞서 사업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돕고자 하나의 사업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지능 지수가 71에서 84 사이일 때 이 경계선 지능으로 분류합니다. 네, 다행히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학습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해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는데요. 반대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방치되면 지능이 더 떨어져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능의 정규 분포 곡선을 보면 이들은 전체 학생의 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 학급에 3명, 전국적으로 무려 80만 명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복지관의 느린학습자 통합지원 사업이 나아가려는 방향성을 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느린학습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으로 느린학습자의 지원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게 된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느린학습자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영역별로 실제 적용했던 정보 및 신규로 추진하는 기관에 실무적인 제안을 드리는 느린학습자 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 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향후 계획을 백예신 사회복지사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5년부터 복지관에서 느린학습자 통합지원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각 절차별 주요 사항 위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통합적 추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자 홍보, 지능검사, 참여자 선정, 프로그램 참여 신청. 프로그램은 사회 적응력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특성화 프로그램, 공통적으로 사례 관리 및 네트워크 협력의 과정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참여자 홍보는 지역 내 유관기관 홍보 공문을 발송합니다. 신청자가 들어오면 각 연령에 맞는 지능검사를 진행합니다. 지능검사 후 지능지수 71에서 84 사이에 느린학습자로 판명되거나 임상심리사, 담당 사회복지사의 소견상 프로그램에 적합한 자가 되면 참여자 상담을 통하여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판단하고 서비스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사회 적응력 프로그램 및 대상에 따른 특성화 프로그램을 참여합니다. 또한 사례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행 과정 중 참여자 홍보입니다. 아무래도 느린학습자를 찾는 데 대부분의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지만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실제 지역에 홍보가 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홍보는 크게 복지관 홍보 채널, 네트워크 협력기관, 유관기관의 홍보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상별로 주력할 기관은 대체로 유아기관에 홍보하지만 특히 미취학은 유아교육기관연합회, 아동청소년은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청년은 청년지원기관의 홍보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여자 홍보 시 미취학 아동은 유아교육기관 협조를 얻어 본 사업을 설명하는 홍보지를 전송하고 미취학 보호자분들께 홍보 내용이 발송될 수 있도록 시도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 1, 2월에 각 학교, 지역사회 전문가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새 학기가 되면 기초학력평가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는 5월에서 6월에 느린학습자 의심아동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네트워크입니다. 기존 복지관과 연결되어 활용하고 네트워크 내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속적인 소개, 신규 참여자 모집 홍보를 진행합니다. 지역사회 내 느린학습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실제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각 대상별 홍보지입니다. 느린학습자라는 이해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있으며 기관의 상담을 유도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또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능검사를 제안하고 요즘 특성상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형태의 홍보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도 유관기관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특히 네트워크를 통한 기관 홍보 시 참여 명단 정보를 간소화하고 특히 개인정보 동의는 필수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기에 예상되는 아동의 보호자가 기관에 연락 후 상담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기관은 공문과 온라인 채널 둘 다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능검사 과정입니다. 1차 담당자와 면담으로 느린학습자 대상을 추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선별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후 연령에 맞는 지능검사를 임상심리사가 진행합니다. 임상심리사와 해석상담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지적장애 아이는 특수교육에 대한 안내를, 경계선 지능 혹은 평균 이하나 영역 간의 차이가 크다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과를 안내합니다.
지능 검사의 실제입니다. 먼저 선별 체크리스트입니다. 검사 연령으로는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응답은 보호자나 지역사회 전문가가 체크합니다. 총 문항은 42개 문항 중 30개 문항이 체크가 되면 느린 학습자 의심자입니다. 선별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1차 검사 후 연령에 맞는 지능 검사를 진행하고 미취학은 위시라는 불리는 웩슬러 유아지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연령은 2세에서 7세, 검사는 임상심리사가 진행합니다. 경계선 지능의 정의는 IQ 71에서 84로 정의되고 있으나 표준화 지능검사상 IQ 70에서 85로 정의되어 있어 발표 자료는 혼용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아동이 진행할 수 있는 BIFS 선별형 검사입니다. 선별 체크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아동이 직접 검사가 아닌 보호자가 체크하는 검사입니다. 이를 통해 총 점수 61점에서 70점 사이가 되면 느린 학습자로 선별됩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지능 검사입니다. 웩슬러 위스크 검사입니다. 위스크 검사는 윅시 검사와 마찬가지로 임상심리사가 검사를 진행합니다. IQ 71에서 84가 나오게 되면 느린 학습자로 판정됩니다. 앞에 제시한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류별로 시간, 비용, 난이도를 비교한 표입니다. 초기 지능검사를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실제 지능검사 비용에 어려움이 있어 BIFS, 선별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느린 학습자 선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아동 특성상 아동이 하기보다 보호자 또는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가 주로 하다 보니 복지관에서는 대체로 웩슬러 지능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 1차적으로 지능검사 지수로 파악하나 사회복지 상담 등을 통하여 약간은 넓게 참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상황에 맞게 지능검사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그램에 참여가 확정되면 참여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참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주 어려움과 개인 치료 현황 등의 전반적인 1차 작업을 가집니다. 작은 빨간표에 나타난 것은 참여자의 양육 환경, 요청 사항 등에 대해서 작성하고 참여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참여자의 1차 상담은 마치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전체적 그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회 적응력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치료 강사 관리, 주 프로그램인 사회 적응력 프로그램,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 강사의 역할로 나눠집니다. 강사는 공개 채용으로 강사 공고를 진행합니다. 강사가 채용이 되면 우리 복지관 사업 목적과 관련 양식을 공유하는 사전 간담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 적응력과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강사는 월별 프로그램 일지, 프로그램 진행 한 달 후에 아동별 사전 개별 기록, 프로그램 종결 후 아동 사후 개별 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생애 주기별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특성화로 나눈 이후 각 연령별로 필요로 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의 가장 큰 지지책인 보호자를 중심으로 보호자 양육 교육, 부모 자녀 소통 놀이 등의 보호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동은 한글 교실, 독해 교실 등을 통하여 인지학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앞으로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동체 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청년은 사회에 소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모임, 일상생활 개선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생애 주기별 공통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주 목적으로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회 적응력입니다. 사회 적응력 안에는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자기표현으로 구성하여 각 하위 요소에 따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단연간의 많은 전문가의 자문, 2차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입니다. 참여자 및 보호자 상담을 통하여 참여자의 변화, 또래 관계, 또 주 호소 내용에 대하여 파악하고
자원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을 참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과성 측정입니다. 사회 적응력 프로그램 전후로 척도를 활용하여 효과성을 측정하는 양적 평가와 프로그램 안에서의 강사 및 담당자의 관찰 기록인 질적 평가를 통하여 프로그램 효과성을 측정하고 프로그램 필요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행 과정 중 프로그램 운영 과정입니다.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느린 학습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2차 자료 분석, 즉 도봉군의 느린 학습자 프로그램 욕구 당사자를 파악하고 자원을 탐색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후 학술지 및 연구 보고서 등 느린 학습자에 대한 선행 연구를 탐색하고 이를 통하여 느린 학습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파악하였습니다. 다양한 실천 과정을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보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 의견을 취합하여 차기 연도 사업 시 차기 연도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모집은 프로그램 시작 전, 즉 1월에서 2월에 채용 시 프로그램 회기 수는 총 30회기를 진행하며 강사 채용 과정은 공고,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예비 채용자에 한하여 아동학대, 성범죄 조회 진행 후 최종 확정합니다. 강사 채용 후 제공되는 안내문입니다. 이 안내문을 통하여 느린 학습자 지원 사업의 기본적인 업무 안내를 드리고 프로그램 진행 전 참여 아동의 특성을 요약 후 전달하여 아동에 대한 개입이 원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 간담회 없이 진행했을 땐 강사들은 목적이 공유되지 않으면 각자의 영역별 개입을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은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전 강사 간담회를 운영합니다. 계획서 작성은 사회 적응력 하위 요인에 따른 세부 목표를 작성하고 느린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합니다. 계획서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매 회기마다 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지는 당일 참여자 반응 및 세부 목표에 참여자가 잘 이행했는지, 특이사항으로는 아동별 기술을 하고 특히 느린 학습자 운영 팁을 작성하여 추후 추진 시에도 도움이 되기 위하여 추가 작성합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한 달이 지나면 각 프로그램 강사들은 참여자별 사전 개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 사후 개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우리는 아동별 변화 과정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목표에 도달했는지 질적 평가 자료원으로 활용합니다. 사례관리 과정은 사례관리 전체 과정 중 주요한 과정만 선택하고 추진합니다. 사정인 인테이크, 재사정, 사례관리 계획인 개별교육 계획안 작성, 개입에는 모니터링, 점검 및 평가는 개별교육 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례관리 운영 방안입니다. 먼저 참여자 및 보호자 1대1 상담을 통하여 아동의 특성, 현재 상황 등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각 참여자별로 담당자, 참여자, 보호자와의 합의된 목표를 작성하고 이것을 점검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각 참여자별 사례관리 케이스를 별도로 제작하여 작성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게 됩니다. 정기적인 네트워크 활용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자원 연계 및 참여자 개입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사례관리 첫 번째 사정인 인테이크 혹은 재사정입니다. 상담을 통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생활상에 대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 후 현재 참여자의 가족관계 및 학교생활 등의 외부 환경도 파악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강점 및 문제 및 욕구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계획 과정인 개별교육 계획안입니다. 인적 사항을 작성하고 현재 시점의 아동의 특성, 참여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작성합니다. 담당자와 참여자, 보호자와 1대1 상담을 통하여 개별 욕구를 파악하고 합의된 목표와 기간으로 작성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개입 과정의 상담입니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내용으로 가정환경,
학교 생활, 욕구 파악을 위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월별 가정 환경 및 참여자의 욕구 변화 등이 자료원으로 활용합니다. 점검 및 평가 과정인 개별교육 평가서입니다. 개별교육 계획 수립 후 진행 과정에 대한 점검 단계로 참여자, 보호자의 평가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동안 관찰하였던 참여자 변화에 대해서 치료 강사의 기록, 보호자와의 상담 등 통합적인 자료 파악 후 담당자가 의견을 작성합니다. 생태체계 이론으로 접근한 부분입니다. 미취학은 보호자 양육 지원입니다. 다른 연령에 비해 자녀의 양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 보호자에 대해서 느린 학습자의 올바른 자녀 양육 및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해,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부모-자녀 소통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아동 청소년은 방과 후 교실 운영으로 방과 후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 자원을 통하여 유관기관, 학교 등과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신규 느린 학습자 발굴, 사업 홍보 등에 같이 논의합니다.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면서 대학생 멘토와의 1:1 기초 학습을 진행됩니다. 단순히 멘토링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느린 학습자 서포터즈 양성을 통하여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해 노력합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역량화라는 목표를 두고 참여자 주도로 맞춤형 그룹 활동을 진행합니다. 증거기반 실천을 위한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효과성 검증을 진행합니다. 먼저 양적 성과 측정입니다. 보호자의 경우 부모 효능감, 미취학 아동은 학교 준비도, 아동 청소년은 사회 적응력에 대한 척도를 활용하여 자아 존중감, 자기 표현, 대인관계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효과성 검증을 진행합니다. 척도 선정의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적절한 척도를 찾습니다. 많은 척도 중 느린 학습자 특성 중 하나인 낮은 집중력을 고려하여 문항수가 짧은 척도를 구성합니다. 사전 척도는 프로그램 참여 전에 프로그램 사전 척도 검사를 시행하고 프로그램 종료에 맞춰 사후 척도 검사를 진행합니다. 사전, 사후 척도 검사 후 효과성을 검증합니다. 참여자에게는 학교 준비도, 부모에게는 1차 년도에는 양육 스트레스, 2차 년도에는 부모 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척도 조사 시 보호자 혹은 아이들의 변화 과정을 보기 위한 설문지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고지 후 진행합니다. 1차 년도에 진행한 미취학 아동 대상의 학교 준비도 척도입니다. 프로그램 전과 후의 비교 시 유의미하게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자 대상에 진행한 양육 스트레스입니다. 1차 연도에 학교 입학에 따른 보호자의 양육 부담이 향상되었고 이를 통한 단기적 개입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 연도에 자문을 받아 부모 효능감이라는 척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 진행한 사회 적응력 척도입니다.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대인관계, 유능감 순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척도를 구성하였고 척도를 선정할 때 짧은 문장, 문항이 많지 않은 척도를 구성하여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유능감과 자아 존중감 문항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대인관계 3개의 하위 요인으로 효과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양적 성과 측정과 더불어 질적 성과 측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보호자, 강사 등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 사업 담당자의 사례관리 기록, 강사들이 작성했던 사전 사후 개별 보고서, 프로그램 일지 등을 통해 변화된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질적 평가인 그룹 인터뷰 방향성입니다. 양적 성과로 담기 어려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통합 지원 사업의 효과성 파악, 강사와 양육자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이를 통하여 느린 학습자 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질문은 대상별로 반구조화 질문을 진행합니다. 참여자의 경우 아동, 청소년이 학교 및 일상생활, 보호자는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체계에 대한 방향,
강사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영역에 대해 질문하고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느린 학습자 특성상 집중력이 낮기 때문에 짧은 시간의 구성, 인터뷰 중 다가 및 간단한 게임을 통하여 참여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자가 이해하기 쉽고 답변하기 편한 질문으로 구성해서 진행합니다. 질적 성과 측정을 위해 관찰된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프로그램 일지는 아동의 변화 과정, 또래와의 관계 변화 등을 기록하고 프로그램 사전 사후에 강사가 작성하는 사전 사후 개별 보고서를 활용하여 아동의 변화 과정을 기록으로 통합적으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우리 복지관은 2018년부터 매년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관의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 보고서 발간은 증거 기반 실천으로 본 사업의 보급화를 위한 기본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규모 및 인력 현황도 공유드립니다. 미취학 프로그램은 전담 인력 1명, 사회복지사 1명, 아동은 2그룹으로 전담 인력 1명과 사회복지사가 겸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1그룹과 야간보호교사와 사회복지사가 진행하며 청소년 2번째 그룹과 청년 그룹으로 겸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효과성을 측정하는 연구조사 담당 사회복지사가 있으며 사회 적응력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치료사 5명과 함께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의 느린 학습자 통합지원 사업의 수행 인력은 팀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전담 인력 3명, 총 12명의 느린 학습자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회복지사 1명, 전담교사 1명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인원의 규모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은 2015년부터 7명의 사회복지사와 45,800명의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더 많은 기관들과 연합하여 느린 학습자 통합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느린 학습자 미취학 아동 지원 사업을 2년간 추진했는데 3차년도에 진행될 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향후 계획을 공유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산사회복지사 재단으로 지원된 사업으로 1차년도에는 느린 학습자 미취학 아동 지원 기반 조성을 목표로 느린 학습자 미취학 아동 발굴,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2차년도에는 느린 학습자 프로그램 활성화라는 목표로 느린 학습자 미취학을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1차년도 미비사항을 반영하여 미취학 아동에 맞는 프로그램의 정교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보급화 단계의 선행 조건에 도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8년 동안 느린 학습자 생애 주기별 사업 추진의 배경과 더불어 느린 학습자 통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목표는 지금처럼 신청 공유회처럼 느린 학습자를 초기에 시작하는 기간 혹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영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배포 및 보급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어 보호자 자조 모임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느린 학습자 지원 사업이 꾸려질 수 있도록 개입할 것이고 프로그램 보급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느린 학습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사회 대응력을 향상하고자 하여 3차 목표인 통합지원센터로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느린 학습자 통합지원센터로 가기 위한 프로그램 배포 및 보급에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년도에는 아동지원 프로그램을 아울리치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3차년도에는 기존처럼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아울리치 프로그램으로 유아교육기관, 타 사회복지기관 내 프로그램 운영,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온라인 운영 형태로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봉군의 유아교육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의 아동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을 지원합니다. 보급기관에는 참여자가 확보되면 아동 선정에 필요한 지능검사, 담당 치료사, 재반 비용 등 총 16회기 프로그램을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그 결과 이용자 입장의 접근성 강화, 실제 필요한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느린 학습자를 위한 실천이 생태체계 이론에 따라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차 연도부터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용 동영상이 제작하였습니다. 1차 연도에는 느린 학습자 한글 교육을 주제로, 2차 연도에는 느린 학습자의 이해와 개입이란 주제로 인지 지원 총 3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느린 학습자 추진 계획이 있는 기간에 한하여 관련 자료를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실천 공유회는 프로그램 보급화라는 1차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개, 추진 경과, 성과 보고, 경험 공유라는 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차년도에는 프로그램 보급회로 좀 더 영역별 추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매체를 제작하여 앞선 교육용 동영상과 보급회 영상을 패키지로 묶어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에 대하여 잘 모르는 교사 및 사회복지사의 기본 소양 교육 및 개입 영역을 확장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2차 연도에는 프로그램 과정별 절차가 담긴 프로그램 매뉴얼, 3차 연도에는 정교화된 고도화된 매뉴얼과 3년간의 성과를 묶어 성과 보고서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본 과정으로 다양한 결과물을 구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 통합지원센터로서 보급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무자 교육 영상 및 매뉴얼을 구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관도 8년 전에 느린 학습자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본 실천 공유회처럼 경험과 보완 사항을 공유하여 함께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느린 학습자 지원 기관이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 말고 다양한 지역에서 느린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린 학습자 인원 대비 지원 기관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느린 학습자 지원 기관이 점차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현장 등 다양한 실천 경험을 모아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 기관이 경험을 모아본다면 지역사회 복지관 역할 중 제도화 이전의 시범 사업의 결과로 느린 학습자 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기한 미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안내 말씀드렸듯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전 참여자분들께서 신청서 작성 시 적어주셨던 사전 질문을 우선으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문의 주신 질문들은 취합하여 일주일 이내 영상 댓글을 통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백예신 과장의 진행으로 느린 학습자 사업을 담당하는 3명의 사회복지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실무자분들께 질문 올려주신 걸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팀은 지역특화팀으로 자살예방사업과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에 참여할 느린학습자 실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특화팀 사업총괄 및 미취학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백예신입니다. 미취학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최다운 사회복지사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백상현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박현정 사회복지사입니다. 발표와 중복된 질문은 제외하고 영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린 학습자 사업의 고려사항 및 지원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느린 학습자 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체 느린 학습자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원 방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발표할 때 언급했듯이 우리 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을 가지고 느린 학습자의 사회 적응력을 키워드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 및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런 방향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기에는 인지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나 실제 성인이 되었을 때 다양한 사회생활 내의 대처 능력이 높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느린 학습자 지원 사업에 있어 참여자의 모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느린 학습자 모집 시 참여자 홍보 방법에 있어 낙인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최다운 사회복지사께서 질문에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도 이제 참여자 모집을 하면서 어떻게 이 느린 학습자 아이들을 낙인감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홍보물에는 느린 학습자 단어를 조금 강조하기보다는 인지가 어려운 아이, 언어가 어려운 아이, 사회 적응력 향상이 필요한 아이로 이렇게 아동의 특성을 반영해서 홍보물의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자 아이들에게는 이제 학교를 준비하는 곳, 학교를 대비하는 곳으로 설명을 해서 아이들에게도 낙인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느린 학습자의 특성을 기술해서 정보를 홍보지를 꾸미고 실제 기관 문의를 통해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진행하는 기관들에게 필요한 질문일 듯 싶습니다. 단연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 혹은 어떤 사회성 프로그램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상별로 프로그램은 약간 다를 것 같아서 미취학은 최다운 사회복지사가, 청소년 이상은 백상현 사회복지사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생각한 가장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사회성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프로그램 시에는 사회성 항목이 부가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 모든 특히 아이들은 이제 미래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특히 이제 갈등 상황을 겪고는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이 미숙하고 이제 경험적 요소도 적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회성 프로그램을 하면서 특히 이제 역할극을 많이 했는데요. 이 역할극을 하면서 직접 아이들이 갈등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직접 대처하고 실천하는 모습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은 이제 지금 프로그램 하는 아이들은 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존감도 이거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는 사회성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청소년과 청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년의 같은 경우에는 또래와의 관계, 자신의 생각을 이제 적절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독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독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같은 그룹 친구들이 같이 한 권의 책을 읽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요. 그 결말에 대해서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내가 작가라면 어떻게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라는 식의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이제 아이들이 작성을 하고 이제 다른 참여자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예, 공유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사용하는 언어의 수가 많아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생각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이게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친구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 하기 때문에 이제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랑 이제 면접에 이제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자기소개나 면접을 실제로 했을 때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고 이것을 또 이제 참여자들끼리 이제 공유하는 작업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취업하고 싶은 곳에 대해서 이제 자기소개나 면접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 적응력을 중점으로 진행하다 보면 대인관계에 대한 대처 방법, 실천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느린 학습자 사업에 있어서 보호자의 역할은 매우 클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보호자의 협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느린 학습자 사업, 특히 아동기 사업에 있어 학부모의 협력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미취학과 아동 담당 사회복지사께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취학부터 말씀 주시죠.
미취학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7세로 이제 매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능 검사를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보호자분들이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정말 망설여하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발표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호자 양육 교육을 통해서 정보 제공을 드리고 그리고 부모 자녀 소통 놀이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협력을 하는 활동을 제공하면서 직접 실천적인 시간도 가지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호자분들이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미취학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려서 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같이 보호자분들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프로그램 참여도로도 이제 같이 이어지게 되는데 청소년과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보호자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이런 그 협력도 가장 중요하게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은 4단계인 열등감대 근면성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아 존중감이 발달하는 시기로 인정과 격려로 인한 성취감이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하고요. 반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열등감이 생성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보호자의 격려와 지지, 난 널 믿어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아동의 세계가 가족에서 학교로 또래 관계로 넓혀지게 되면서 보호자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점프교실 안에서 아동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아동과 보호자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언급했듯이 아동기까지는 보호자의 협력이 중요하고 관련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지지체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청소년기 이상은 아이들이 이전보다는 의지하는 부분은 약해지나 지속적인 참여 등에 있어 보호자의 역할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공유해드리는 부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 실천 공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느린 학습자에 대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느린 학습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학부모에게 자녀의 느린 학습자 특징을 설명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역 안에서 느린 학습자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답변은 백상은 사회복지사께서 전해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느린 학습자 아동 청소년 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정상 지능을 가진 아동 청소년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한테 설명을 드릴 때 느린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그 특성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제 실제로 다니고 있는 친구의 사례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당연히 안심이 되기에는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호자님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전국에 느린 학습자가 한 80만 명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느린 학습자라는 단어도 모르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 보호자님은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변화할 수 있게 이제 복지관에 찾아와 주신 거에 대해서 큰 격려와 지지를 해드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보호자분들에게도 지지와 격려는 매우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실제 기능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일 경우에 어떻게 개입하는 게 좋을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부모나 모두 느린 학습자일 경우 자녀에게 미쳐진 유전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족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 관리에 따라 당사자를 아동, 보호자를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자의 경우 기능이 약한 것이지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행하실 수 있도록 다른 보호자보다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병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느린 학습자 아이들과 만나면 겪게 되는 실제 사례 이야기 위주의 질문입니다. 다양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대답하지 않고 웃음만 짓는 아동에게 대답을 유도하나요?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박현정 사회복지사께서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실제로 느린 학습자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웃음만 짓거나 잘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이가 답변을 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고 답변을 재촉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 느린 학습자 아이들은 실제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난 이 내용을 알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할 때도 잘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더군다나 추상적인 사고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확실한 이미지를 그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화책을 다 읽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라는 질문보다는 동화책을 읽으면서 신이 나서 박수를 치고 싶었던 때가 언제예요? 혹은 긴장이 돼서 손에 땀을 쥐었던 때가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면 땀이 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을 열면서 아이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네, 느린 학습자마다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이들별 차이를 어떻게 조정 및 대응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박효영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학업적 차이 그리고 사회 성향적 차이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적인 부분에는 아동의 학년과 수행할 수 있는 과업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동의 학습에 맞게 학습지를 제공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모든 아이들을 한꺼번에 감당을 할 수 없다 보니 그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모집하여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끼리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서로 직접 부딪히고 각 상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담당자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아, 이렇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구나. 이 아이가 틀린 게 아니라 나랑 다른 것이구나를 인식하는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집단 진행 시 집중력이 잘 안 돼서 감당이 안 되는 경우 노하우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번에는 백상을 사회복지사가 말씀 주시겠어요? 네. 저희 이제 느린 학습자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낮은 집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제 금방 이제 흥미를 잃어버리고 딴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간단한 게임이나 이제 게임을 통한 상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시킨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에는 아이들이 이제 짧은 집중력 때문에 이제 짧은 문장이나 짧은 시간으로 구성을 하고요. 이제 음,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A라는 친구한테 너의 생각은 어떤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하면은 이제 B 친구한테 이제 A 친구가 뭐라고 했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친구들이 집중을 조금 더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생각을 물어보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집중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서 이제 친구들이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이제 그 뒤에 다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은 아무래도 활동력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수업 참여 시에 열심히 잘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결석이 잦은 아동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줄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백상 선생님 마지막 한 번 더. 네. 저희 지금 실제로 복지관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복지관에 안 오는 친구들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복지관에 다니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학교에 이제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일이 되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왜 학교에 지각을 하고 학교에 결석하게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하는 답변은 이제 학교도 갔다가 복지관에 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 하고 이제 집에 가면은 늦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핸드폰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까지 핸드폰을 하다가 늦잠을 자서 이제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이제 학교에 가면은 이제 핸드폰보다도 이제 친구들과 얘기하고 이제 학교에서 재미난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저와 함께 이제 시간 계획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자신이 시간에 맞게 이제 학교를 가고 이제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하는 과정을 갖춥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그것을 같이 이제 저 혼자만이 바꾸려는 게 아니라 이제 친구와 같이 계획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같이 거치면서 이제 그만큼의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많은 관심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례별 접근에서 주요한 부분은 느린 학습자에 대한 맞춤형 개입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례 관리에서 보면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게 개입을 하라고 말하는데요. 개별 사례별로 상황을 파악해야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당사자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듯이 당사자 시선으로 상황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례별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느린 학습자 지원 체계가 아직 미비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느린 학습자 발굴, 전환기 대비 프로그램이 지역별 주먹구식이 아닌 서울시 전체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2015년에 느린 학습자 사업을 했을 때만 해도 사실 정말 많이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단연간 느린 학습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적으로 관심을 좀 갖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청소년이나 청년 쪽에는 좀 지원 체계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2020년에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었고 자치구별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도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 분께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아직까지 전달 체계로 만들어지진 않아서 불충분하다고 느끼시는 것 또한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지원 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이번에 한 50개소 대상으로 아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다양한 곳에서 느린 학습자를 위한 사업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제도화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곳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실천 현장뿐만 아니라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연대를 통하여 공론회나 이슈 파이팅 활동도 함께 병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실제 사업 수행 지원 인력에 대한 운영에 관련 질문입니다. 느린 학습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복지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담당자의 역량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복지관은 주민복지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심을 두듯이 느린 학습자 사회 적응력에 집중을 두고 실제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비스 전달 체계가 마련되기 전에 효과성 검증 및 실제 추진 경험의 사례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우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수행 지원 인력에 대한 운영은 선행 연구 및 느린 학습자 관련 책 혹은 강의를 좀 찾아서 들었고요. 팀 내 학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가 타 영역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성과 발표 및 운영 사례들을 되도록 듣고 매년 자문을 통해서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고자 노력합니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특히 지역사회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주민 혹은 느린 학습자를 만나는 교사, 사회복지사를 위한 느린 학습자 지원 교육도 열어서 지역 안에서 이해를 돕는 교육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전 경험을 통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보편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경험이 느린 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새로운 접근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곳에서 느린 학습자 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질문 취지에 맞게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까지 모두 끝마쳤는데요. 이번 실천 공유에는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이 느린 학습자 통합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와 경험적 내용을 전달드리고 느린 학습자 아동을 접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모든 실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느린 학습자 미취학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아동 지원 사업 2000년도 실천 공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며 앞으로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기관들과 함께 느린 학습자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느린 학습자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채팅에 있는 만족도 조사 설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느린 학습자 미취학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아동 지원 사업 2000년도 실천 공유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를 마치겠습니다.